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영화 속에서 우주비행사가 된 브래드 피트가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 중인 우주인과 화상통화를 나눴습니다. 질문이 재밌더라고요. 나와 조지 클루니 중에 누가 더 우주비행사로서 괜찮았냐? 우주인은 당연히 앱솔루트리라고 센스 있는 대답을 했고요. 조지 클루니는 2014년 개봉한 우주영화 그래비티의 주인공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장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진정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여행을 그렸습니다. 영화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I do what I do because of my dad. He gave his life for the pursuit of knowledge. Because up there is where our story's gonna be told. This is a top-secret psychological evaluation. Please describe your current emotional state. I'm steady, calm, ready to do my job to the best of my abilities. I will remain calm. I will remain focused. You look just like your dad there. He was the first man to the outer solar system. He was a pioneer. But there was much more to him than that. Please state your mission objective. I am attempting to stop an uncontrolled antimatter reaction, which threatens our entire solar system. We're approaching Mars. Spacecom believes my father's responsible. We're doing big things up here, real big. What did he find out there in the abyss? The enemy up here is not a person or a thing. It's the endless void. The world awaits our discovery, my son. 아, 영상 봤는데 어떻게 영화 보셨어요? 이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를 못했는데요. 사실 브래드 피트가 선택한 최초의 SF 영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영화 개봉하는 날 봤는데 그 전날까지 평점이 7점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망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는데 네. 그런 우려는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금방 사라졌고요.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8점대 중반, 후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 별점 테러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 전과 영화 개봉 후가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사람들이 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제 자체는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소중함을 모르고 멀리 가서는 더 찾을 수 없다. 이런 좀 진부한 내용이긴 한데 배경이 일단 광활한 우주이다 보니까 그 우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소중한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여행, 그쵸. 예,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전에 우주 영화들도 잠깐 살펴보면 저는 이제 그래비티는 우주라는 공간이 어떤 데냐, 그 어떤 실체적 느낌을 저희한테 영상으로 확 줬던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이제 산드라 블록이랑 조지 클루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주에 가니까 이 사회적 공간이 다 사라지면서 오히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 오롯이 남았던 그 관계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인터스텔라는 뭐 제작비 뭐 몇천억 원에 막 난리를 했는데 결국
우리한테 소중한 건 뭐 그게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자, 브래드 피트 인생의 최초의 SF 영화. 이 선택 옳았다고 보십니까? 연기가 너무 좋았고요. 사실 연기 잘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뭐 멋진 모습과 목소리도 멋있고 몸도 그쵸. 좋고 네.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브래드 피트 혼자만의 독백조로 화면이 구성되는 게 몇 장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브래드 피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를 읊조리는데 그죠? 그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면서 눈과 눈빛, 눈썹, 뭐 얼굴의 근육 모든 걸 다 쓰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중간에 보면 브래드 피트가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게 정부가 시킨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죠. This is Major Roy McBride. I'm attempting to reach Dr. Clifford McBride. This is Dr. McBride's son. Dad, I'd like to see you again. Your loving son, Roy. 몸이 건조하게 그냥 메시지를 그쵸, 무슨 읽는데 동네 안내방송 예, 하듯이 안내방송처럼 하죠. 읽습니다. 막 30년 동안 막 떨어져 있기도 했고. 그게 뭐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다른 그쵸. 쪽으로 가질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브래드 피트가 그 정부가 읽어달라는 그 메시지 대신 본인의 감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길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뭐 한 몇십 초? 그것도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옛날에 아버지가 이랬었고 뭐 그쵸. 아버지가 그립다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브래드 피트의 눈빛이 눈가가 촉촉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관객들이 조용해집니다. 감정이입이 된 거죠. 맞아요. 장면 하나만을 봐도 브래드 피트가 얼마나 연기에 신의 경지에 올랐는지 연기에 물이 올랐는지를 좀 알 수 있는 I love you. Nothing can prepare you for what's out there. It's not a person or a thing. It's the endless void. 극 중에서 로이 아버지 토미 리 존스가 연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이 아버지의 평생의 과업은 인간 외에 어떤 직접 생명체가 이 우주에 있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건데 만약에 있다면요. 이게 어떤 우리의 법, 지구의 법, 사람의 법으로 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문의 법은 지금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높은 법은 이제 헌법인데요. 헌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계인의 권리까지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헌법에 외계인과 관련된 규정을 넣자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우주에는 조약이 있습니다. 우주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에는 분명하게 외우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구를 벗어난 이 우주에서의 지구인은 지구를 대표하는 사절이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표현 자체는 뭐 외계인의 존재를 좀 상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사실 드린 건데 지적 생명체가 있다 없다 뭐 이 논란은 뭐 많지만 이게 돌발 질문. 허윤 변호사는 사실 좀 믿으세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전파 망원경이라든지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를 찾아왔는데 지금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없다고 생각되는 근거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학자가 드레이크의 법칙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태어날 확률 그리고 이 생명체가 뭐 문명을 가질 확률 이런 걸 다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럽긴 한데 뭔가 좀 타당성 있게도 들려요. 예, 네. 뭐 모든 가능성을 다 곱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확실한 숫자가 나올 텐데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전 우주에 걸쳐서 약 5,000개 정도의 그런 행성이 있는 게 아니냐. 아,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같은 이런 게 한 5,000개쯤 있을 예, 수 있다. 대략적으로 5,000개 과학적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사실 이런 상상 속에서 영화 E.T.도 나오고 그 E.T.
그와의 조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ET가 외계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지구에 오는 그런 영화들도 많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들을 만난다, 그들이 지구에 온다, 뭔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외계인 자체와 접촉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 해군에서 네. UFO를 실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화제가 좀 됐었는데요. 이제 해군 소속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 동안에는 뭐 이상한 물체가 잡히거나 아니면 그런 물체를 목격을 하게 되면 그냥 뭐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제 미 해군에서 이 물체는 우리 게 아니다.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하여튼 우리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외계인의 존재가 조금씩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식으로 가긴 가는데 네.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우주와 관련된 조약 자체는 존재를 하는데요. 아, 조약. 예, 1967년에 국제 조약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아하. 복잡하긴 한데 뭐 현재 이제 107개 나라가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미국과 뭐 영국과 소련이 당시 이제 소련이죠. 3개국이 상대방이 우주 전체를 먹는 거는 못 봐주겠다라는 걸로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주는 누구 것도 아니고 인류 전체의 것이니까 우리 함께 공동 개발을 하면서 뭐 협력을 하자라는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은 걸로 시작을 한 그런 조약입니다. 아,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다는 예. 거. 저는 사실 우리가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데 이렇게 개발한 걸 다 같이 나누자면 우리 한국으로선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네. 이게 뭐 우주는 모든 인류의 영역이다. 그리고 네. 우주에 있는 뭐 달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우주에 핵무기 및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만들어 놔서 아.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 사실 이게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다툼을 그렇죠. 하면서 그 경쟁을 할 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미국이 걱정을 했던 게 사실 소련이 먼저 보냈죠. 우주선 그렇습니다. 가가린. 스푸트니크호가 네. 먼저 지구를 먼저 그렇죠. 돌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그걸 걱정을 하고 근데 미국이 이제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격화되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방 국가가 먼저 다 먹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맞아요. 먼저 간 사람이 깃발 꽂고 다 우리 그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국제조약이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국제조약 이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조약은 일단 국가와 국가, 국제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어떻게 보면 네. 협정 같은 건데요.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비준된 조약 네. 이런 것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 조약이 국내법과 똑같은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법원도 조약이 직접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내법처럼 적용이 된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약 당사자들이 이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고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조약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문제가 있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두고 굉장히 좀 세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시발점은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권 협정, 65년 한일 청구권 그렇죠.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킨 게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고 그게 실제로 강제징용을 당한 그 분들의 청구권이 살아 있으면서 이들을 강제로 노역을 하게 했던, 강제로 징용을 해서 노동을 시켰던 그 전범 기업들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아베 수상이 나와서 청구권 없어졌는데 왜 달라는 거냐. 그렇죠. 1965년에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은 엄연한 국제 조약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약을 어긴 거다라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에는 국가 간 청구권 그렇죠. 협정, 그러니까 국가 간 청구권만 소멸이 됐고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기조 자체가 65년도에 일본 측
인사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 90년대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더구나 이제 2007년에 중국 강제징용 그렇죠.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실제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베 아베다 정부가 보니.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맞아요. 거고요. 뭐 우리는 뭔 소리냐. 협정 당시에 그게 되지 않았으니까 우린 조약을 어긴 게 아니다. 그렇죠. 일본은 조약을 어겼다라고 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모르면 그때 뭐 1960 몇 년도에 그거 좀 이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치사하게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알아야 아니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국가 간 청구권이 소멸된 거고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로 다시 또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제 우주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제 조약 이 관련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했는데 그럼 만약에 우주 내에서 혹은 우주선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을 적용이 될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규율하는 지금 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구에도 그 각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영해가 있습니다. 근데 공해라고 그래서 영해와 영해 사이에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이곳에서 일어난 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어요. 네. 우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해처럼 우주도. 예, 우주도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이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우주선이 속해 있는 국가 그런 법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가 돼서 이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의가 되는 거지 뭐 우리나라 형법처럼 딱 명확하게 규율을 하는 그런 법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주선 말고 아예 바깥에서 이 달 위에서 완전히 막 우주의 적이 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막 총격전까지 벌어져요. 그럴 때 또 법 적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달이라는 곳은 영화 대사로도 나오는데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경이 없고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맞아요. 누구의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각자 그냥 알아서 도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그렇죠. 무장 경비원이 따라다니고 뭐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뭐 차량이 뭐 한두 대가 가는 게 아니라 앞뒤로 호위대가 다 그렇죠. 붙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네. 그 상황을 보면 이제 해적들이 나타납니다. 해적들이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나타나서 브래드 피트를 호위하는 그 차량을 공격을 하는데 이 조약에 따라서 이제 우주 조약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 범죄를 구휼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적에 따른 그리고 피해자에 따른 이 법률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공격을 당하는 쪽은 명확하게 우리가 미국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격을 한 해적들이 잡히게 되면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게 좀 명확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도 우리나라 형법과 기본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살인죄로 규율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강도를 목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강도살인죄 형이 훨씬 세거든요. 네. 그 죄로 규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달이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주 공역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아무의 것도 아니면 내 것도 아니다가 돼야 될 텐데 아니 저는 보면서 거기에 우주 해적이 갔다는 건 뭔가 취득하면 내 거가 되니까 우리가 바이킹 해적도 그쵸 바다에 가서 내 걸로 할 수 있으니까 바이킹 해적지를 했듯이 뭔가 우주 해적이 있다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공역이면서도 뭔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좀 상황이 애매하게 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각국은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달과 우주는 소유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한 미국인이 달에 대한 소유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원래 보험 외판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외판원. 보험 외판원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다가 네.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창밖으로 보이는 게 달이었다고 그럽니다. 달. 그래서 저라 달은 소유자가 없겠거니 생각을 하고 당시에 이제 1980년대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어서 네. 도서관에 가서 네. 달이 누구 거냐를 뒤져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967년 국제우주조약에 그쵸? 뭐라고 규정이 돼 있냐면 국가나 단체는 달을 소유할 수 없다. 우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국가, 단체. 단체는 소유권이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개인의 소유는 빈틈을 본 거. 그렇죠. 아주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요 사람이 처음에는 네. 이제 미국 정부와 소련 정부에 네.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떡해요? 오늘부터 달 내 거니까 다 내 거야.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답변도 없습니다. 당시에 네. 뭐 다 무시하죠. 네, 그랬더니 네.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저 달은 아무도 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 네. 무주물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무주물 무주지라고 본 건데 네. 그러면 내가 처음 소유권을 주장하면 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송을 냈고요. 와. 이게 되게 웃긴 게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참 법이라는 게 논리에 맞으면 가끔 이렇게 빈틈이 인정할 때 있는 거죠. 제일 똑똑한 것 같은 법이 이럴 때 제일 바보 같아요. 네, 140억을 벌었대요 지금까지. 와, 세상에 놀랍네요.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정말 분.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퍼서 판 그래도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물이라도 있었죠. 그래도 손이 만져지잖아요, 물이. 이건 저달 중에 요만큼 넣어줄게. 5억 원 줘, 10억 원 줘. 세상에 140억 원을 벌었다니. 그 인터넷에 보니까 아. 그 증서가 있더라고요. 증권처럼 네. 달의 이 부분은 당신 거라고 이제 자기가 아니 자기가 설명도 나사처럼 있습니다. 뭐 돈을 들여서 본인이 달에 한번 가본 것도 아니고 뭐 달에 가서 뭐 개간을 해서 왜 경작지는 그럼 주인 거일 수 있다 뭐 달을 뭐 개간을 했다든가 무슨 광물을 내가 캐냈다든가 이것도 아닌데 야 달에 가보지도 않고 달의 주인이 된 사람 와 이거 진짜 영화감인데요. 이게 지금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거 내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땅 서로 네 거 내 거 생각 없다가 네 거 내 거 하기 시작하면 울타리를 말뚝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너 거 여기는 내 거 하면서 뭔가 지도가 생기잖아요. 달에도 뭐 그런 게 생겼을까요? 이미 달에 심지어는 자원 지도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 자체는 국가나 단체가 소유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은 법원이 인정한 달의 소유권자입니다. 네. 그런데 요거와는 별도로 2015년에 미국에서 네. 달의 자원을 소유하고 이걸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이 법은 헬륨-3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헬륨-3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인공태양이에요. 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의 원료가 되는 건데 방사선 폐기물을 거의 방출을 하지 않고 그 효율은 기존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5배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1톤당 50억 달러씩 음. 팔린대요. 그래서 이 헬륨-3가 달에 엄청나게 많아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이 헬륨-3를 캐서 우리가 팔겠다라는 식으로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곧 이런 내용의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오늘 이 에드 아스트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자지간 얘기도 하고 내면으로의 여행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행에서 찾을 걸 집에 와서 찾는다. 뭐 그렇게 똑같겠죠. 파랑새를 찾으러 갔는데 집에 있었고 그러면 결국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건가? 아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휴식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다. 여행을 떠나서 휴식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내면으로의 여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이 선선한 가을에 어딘가 뭐 꼭 멀리 해외 아니어도 뭐 옆 동네여도 좋고 1시간 정도 뭐 지하철을 타고 가도 좋고 그런 좀 조용한 데에 가서 내면으로의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나가던 달에 아폴로를 타고 간 미국인들이 첫 발을 내디딘 게 1969년. 50년 동안 잠잠한가 했더니 최근 발표되는 뉴스들을 보니 뭔가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아폴론의 쌍둥이 자매죠. 아르테미스, 그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가 2024년 달 재착륙을 목표로 미국에서 추진 중이라 하고 여기에 여성 우주비행사가 탑승한다더군요. 우주여행 소식도 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 달 착륙을 보고 자라 소위 아폴로 키즈라 불리는 그 재벌 기업가들이 2030년을 전후해 달 여행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뉴스도 들리는데요. 꿈이 현실이 될 이 가까운 미래가 기쁘면서도 2030년까지 우리가 달 여행 비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보다 크게는 달과 화성, 나아가 우주를 선점한 나라들이 그 영토와 자원을 독점하면서 국가 간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는 건 아닐까?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들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1967년 맺었던 약속, 우주 개발의 이익은 인류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